안녕하세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불행을 겪은 50대 남자입니다. 평소 이런 사연 유튜브를 듣다 보면 놀랍거나 기함할 만한 일화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일어났던 기구한 사건 또한 그 어느 사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천인공노할 인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에겐 두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려움풋한 제 기억에 저의 친모는 가족과 집안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늘 함께 살던 할머니의 식당에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고, 아버지와 친모는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말다툼을 벌였죠. 결국 제 나이 8살에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그 뒤 친모는 단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첫 번째 어머니와 이별을 했죠. 어차피 엄마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던지라 저는 엄마의 부재가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츰 제 머릿속엔 엄마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가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할머니의 중재로 재혼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할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던 이모였죠. 이모는 할머니의 식당에 딸린 새방에서 저보다 4살 어렸던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할머니의 식당에 갔었던 전 이모와 무척 친했습니다. 이모는 제가 아들 같다며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거든요. 게다가 이모의 아들 동석이 또한 저를 형형 하며 잘 따랐고요. 그리고 회사를 마치고 한 번씩 할머니의 식당에 들르곤 했던 아버지 또한 이모와 어느 정도 안면을 쌓았는데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유심히 지켜보셨던 것 같더군요. 어느 날 할머니는 아버지께 은근히 물어보셨죠. 예, 너 지숙이 어떠니? 예? 지숙 씨는 갑자기 왜요? 설마 또 재혼 얘기세요? 싫다니까요. 무작정 싫다고만 하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지숙이 얼마나 착하니? 너랑 나이 차이도 2살밖에 안 나지. 그 정도면 예쁘지, 야무지지, 성실하지. 지숙이가 정우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데. 게다가 알고 보면 지숙이 사정도 딱하더라. 전 남편한테 거의 두드려 맞고 살다가 그놈이 바람나서 어렸던 동석이랑 거의 쫓겨나듯 이혼당한 거래. 그래서 내 식당에도 숙식 제공이 된다고 해서 들어왔다는구나. 정말요? 겉보기엔 밝아 보여서 전혀 몰랐네요. 그러니까 더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도 어둡거나 모난 곳 하나 없이 애가 얼마나 밝고 씩씩하니. 친정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릴 적부터 외롭게 자랐다는데 에휴, 나도 자식이 있는 터라 마음이 안 좋더구나. 그러니까 아범아, 착한 사람끼리 서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니? 지숙이 아들도 제 엄마를 닮아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랐더라. 정우도 그 애도 너희가 재혼하며 형제가 생겨서 덜 외롭게 자랄 거 아니야. 아무튼 내가 언제 자리 한번 만들어줄 테니까 일단 만나봐. 할머니의 최근에 만남을 가진 두 분은 1년 뒤 살림을 합치셨고 그렇게 제겐 두 번째 어머니와 4살 어린 동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이제 살림만 하면서 좀 편하게 살아. 그리고 그동안 나나 당신이나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을 제대로 못 챙겼잖아. 당신이 집에 있어주면 애들도 더는 외로워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권유로 엄마는 재혼 후 할머니의 식당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때 전 처음으로 엄마가 날 기다리는 집이라는 곳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알게 되었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큰아들 왔어? 가방 두고 손 씻고 와. 엄마가 과일 깎아줄게. 형, 왜 이렇게 늦게 와? 난 일찍 와서 계속 형만 기다렸는데. 형은 5학년이니까 1학년인 동석이 너보다 늦게 끝나는 게 당연하지. 형 너무 귀찮게 하지 말고 이리 와서 엄마랑 놀자. 어? 괜찮아요, 엄마. 동석아, 우리 과일 먹고 놀이터로 놀러 나가자. 진짜지? 아싸! 아유, 저녁 먹기 전까진 돌아와야 한다.
저녁엔 엄마가 정우 좋아하는 유부초밥 만들어줄게. 항상 혼자였던 제게 생긴 엄마와 동생이라는 존재는 저에게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엔 엄마의 온기로 가득했고 부지런한 엄마로 인해 집안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 중 하나는 저를 부르는 엄마의 음성이었어요. 정우야, 동서가, 얼른 들어와, 밥 먹자. 요즘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적엔 저녁 시간만 되면 동네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전 엄마도 없고 아버지와 할머니는 일하느라 바빴던 터라 제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 항상 마지막까지 놀이터에 남아있다가 터덜터덜 할머니의 식당으로 돌아가곤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도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절 불러주는 엄마가 생겼으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저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놀이터에 자주 놀러 나갔습니다. 그리곤 동석이나 친구들과 놀면서도 언제 엄마가 날 부를까 항상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친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가정에 충실하셨고 정말로 가족밖에 모르는 분이었죠. 게다가 엄마는 저와 동석이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신 듯 절 더욱 챙겨주려고 애써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게 잘해주실수록 아버지 또한 동석이에게 더욱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셨죠. 그렇기에 저희 형제는 형제 간의 질투 같은 것과는 멀리 떨어져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절 많이 따랐던 동석이 덕에 우리는 매우 우애 좋은 형제로 자랄 수 있었어요. 동석이와의 일화를 꼽자면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무수히 많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제 나이 13, 동석이의 나이 9살 때 구슬치기 사건이었네요. 형, 내가 친구랑 구슬치기를 해서 구슬을 다 땄었거든? 근데 걔가 자기 구슬 내놓으라면서 억지를 부리다가 4학년이 자기 형까지 데려온 거야, 치사하게. 그래서 그 형이 내 머리까지 몇 대나 때리면서 내 구슬 다 도로 뺏어갔어. 내가 정정당당하게 딴 건데. 뭐? 어떤 놈이 내 동생을 때렸어? 그놈들 어딨어? 당장 가자. 형이 다 혼내줄게. 피 한 방울 안 섞였다지만 유일한 내 동생인 동석이가 맞고 들어오자 머리가 뜨거워지더군요. 저는 동석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구슬을 치며 시시덕대고 있던 그 애들을 향해 소리쳤죠. 야, 너희들이 내 동생 울렸어? 그 구슬 다 우리 동석이 거지? 당장 안 내놔? 그날 저는 제 동생의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그 애를 곱절로 때려주고는 구슬을 전부 되찾아왔습니다. 그 애들은 엉엉 울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 동석이는 친구와 싸울 때면 항상 의기양양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너 나한테 까불었지? 우리 형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형 완전 슈퍼맨이야. 주먹도 대빵 세. 사춘기에 접어든 후엔 그런 일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때부터 동석이는 제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14살이 되었던 해 저희 막내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어뭡니까? 우리 집에 복덩이다. 복덩이야. 고맙다.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할머니는 엄마가 집에 들어온 후 모두가 행복해졌다며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우시더군요. 할머니의 말대로 우린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전엔 매일같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던 아버지 또한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항상 웃는 인상으로 변해 있으셨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대학생이 된 해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엄마의 손을 잡고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셨어요. 엄마는 할머니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도 한동안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흐느끼셨죠. 가진 것 하나 없는 저에게 이런 새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어머님. 시간이 흘러 저는 나이 29에 3살 아래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가는 무척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사연이 있는 저희 집과는 다르게 평범해 보이는 처가의 분위기가 저는 참 좋았죠. 밝은 성격이었던 아내는 형 껌딱지였던 제 동생과도 무척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우린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녁 늦게까지 셋이서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곤 했어요. 근데 도련님은 어쩜 이렇게 훤칠하세요? 저 처음 봤을 때 완전 연예인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동석이 멋있지? 지금이야 그냥 직장인이지만 제 20대 초반엔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진짜 모델 활동도 잠깐 했었어. 저는 아내의 말에 동석이 대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석이는 제 말에 아니라며 웃어 보였죠. 아, 외모가 단가요? 저 어렸을 땐 완전 형밖에 모르는 찌질이었거든요. 근데 형처럼 되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번듯하게 자란 거예요. 형은 언제까지나 제 마음속의 영웅이에요. 형수님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랑 결혼하신 거라니까요. 저와 아내는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은 탐스럽게 여물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8년 뒤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제 동생 동석이가 그만 위암 2기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암 같은 병에 걸리고 그러냐. 누가 보면 형이 암에 걸린 줄 알겠어. 난 괜찮아. 수술하고 치료받으며 완치되는 사람들이 대다수래. 다행히 비교적 초기에 발견된 거라지만 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하도 울며 속상해하던 터라 오히려 동석이가 절 달래주어야만 했죠. 동석이는 제 아내의 주도하에 아내가 일하던 대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직장이 남양주라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매일같이 동석이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어 걱정이 되던 차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석이 좀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잘 챙겨줘.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별게 다 미안하다. 도련님은 내 가족이기도 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련님 잘 챙길게. 아내는 정말로 제 동생을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비록 일을 할 땐 자주 동석이를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아내는 출근 전이나 후에도 병실에 남아 동석이를 돌봐주더군요. 심지어 쉬는 날에도 걱정이 된다며 한두 시간씩 짬을 내어 병원에 들렀죠. 당신 아직 집에 안 갔었네? 당신 오늘 일찍 퇴근하고 왔구나. 그냥 병원 식단이 요즘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밖에서 건강식 몇 개 좀 사오느라 아직 집에 못 갔어. 암 투병하는 사람이 먹는 게 부실하면 안 되잖아. 고마워요, 형수님. 형, 이제 형수님 데리고 얼른 집에 가. 정작 나 챙겨주신다고 형수님은 아직 저녁 식사도 못 하셨어. 저도 저희 부모님과 막내도 동석이를 자주 찾아가 돌봤지만 그곳이 직장인 아내에 비할 바는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3교대 근무를 하던 아내와 회사와의 왕복 거리가 거의 서너 시간 가까이 되던 저 때문에 부모님께선 저희 애들을 종종 봐주고 계셨던 터라 더더욱 동석이 옆에 붙어 계실 수가 없었죠. 그런 우리를 대신해 시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던 아내에게 저희 부모님도 저도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동생은 2달간의 입원 후 퇴원을 했고 이후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기도 했죠. 도련님 어차피 지금 암투병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신 상태인데 회사 근처에 남을 필요가 뭐가 있어. 조금이라도 가까이 살아야 한 번이라도 나나 당신이 더 도련님을 들여다보면서 챙겨주지. 어차피 도련님 전세집 계약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며. 이후 아내는 동석이의 집을 한 번씩 드나들며 반찬까지 해다 주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일하랴 육아하랴 바쁜 아내에게 제 동생까지 챙기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부모님과 막내도 있고 형인 제가 더 동석이를 챙길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말에 단호하게 고개를 젓더라고요. 됐어. 반찬 몇 개 하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리고 당신이나 다른 가족들보단 간호사인 내가 도련님을 챙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난 괜찮아. 별로 안 힘들어. 저처럼 부모님 또한 아내에게 고마웠는지 아내에게 따로 반찬값이라도 보태라며 돈도 보내주셨더군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속았던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어 우리를 기만하고 있던 두 사람의 관계를 그땐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동생은 가족들과 특히 아내의 보살핌 덕분에 암 투병을 한 지 1년이 지났을 땐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항암 치료도 끝낸 후 병원에 주기적인 검사만 받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해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8살이었던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엄마랑 삼촌이랑 엄청 친한가 봐요. 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학교에서도 친한 애들끼린 막 손잡고 다니잖아요. 저번에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는데 집 앞에서 엄마랑 삼촌이 꼭 걔네처럼 손을 꼭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엄마랑 삼촌을 부르자마자 두 사람이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뺐어요. 아들의 폭탄 발언에 순간 머리가 얼어붙더군요. 원래도 친했던 두 사람이 동석이의 투병 이후 급속도로 더욱 가까워진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시동생과 형수 사이에 손을 잡고 있을 만한 일이 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요?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이 제게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었기에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에이, 아니겠지. 두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그런데 왜 몰래 손을 잡고 있었던 거지? 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한참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전 이내 하나의 결론을 내렸죠. 뭐가 됐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빠르겠다. 저는 아내가 쉬는 날 미리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출근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선 후 그날은 집에서 쉴 거라던 아내를 집 밖에서 살펴보았어요. 제발 아내가 밖으로 나오지 않길 바랬지만 아내는 곱게 화장까지 한 후 집을 나서더군요. 그리고 아내를 미행한 제 눈앞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죠.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어요, 도련님? 아니에요, 형수님. 춥죠? 얼른 차에 타세요. 제가 따뜻하게 히터 틀어놨어요.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동석이는 차를 끌고 나와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듯 만나자마자 추웠는지 서로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동동거리더군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한 연인 그 이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발 두 사람의 관계가 제 오해이길 바라며 끝까지 두 사람의 뒤를 밟았지만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처럼 저녁까지 데이트를 하더군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녁 시간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나온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배신감에 몸까지 부르르 떨며 소리쳤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미쳤어? 형! 저를 맞닥뜨린 두 사람은 크게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동석이는 불이 나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형,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긴 뭐가 아닌데 내가 오늘 너희들 따라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전부 눈앞에 들이밀어줘?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을 쫓아다녔는데 뻔뻔하게 발뺌할래? 형, 네가 울긴 왜 울어? 울고 싶은 건 난데. 이 더러운 것들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이랑 형수가 바람이 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니들이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저는 휴대폰으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을 그들의 면전에 대고 보여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무릎을 꿇고 있던 동석이는 제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턱을 치켜들고 절 똑바로 바라보더니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히려 잘 됐네. 그동안 나 숨기느라 힘들었거든. 어차피 당신 도련님이랑 원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잖아. 근데 뭐가 더러워. 그리고 당신도 잘한 거 없어.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파라리 당신 탓이야. 당신이 맨날 쥐꼬리만한 돈 벌겠답시고 그 멀리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바람에 난 늘 외로웠어. 잠잘 때나 돼서야 겨우 얼굴 보는 게 무슨 부부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난 어디 편했는 줄 알아? 나도 힘들었어. 그래도 참았어. 난 부모니까 우리 애들 키워야 하니까 나도 꾹 참고 멀어도 회사에 다닌 거잖아. 그리고 그냥 바람을 피웠다 해도 기야 말판에 시동생이랑 붙어 먹었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 언성이 높아지자 주위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돌아있던 전 남들의 시선 따윈 신경도 쓰이지 않았죠.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는지 제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더라고요. 돈은 당신만 벌었어? 나도 벌었어. 그 와중에 매일같이 어머니께 애들을 맡길 순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 챙기고 집안일까지 해가면서 당신이 돈 번다고 날 외롭게 만들었던 시간에 당신을 대신해서 나랑 밥도 먹어주고 비록 삼촌이란 이름으로라도 우리 애들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바로 도련님이야.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 없어. 아내는 눈가에 눈물을 그렁거리며 제게 악을 써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있던 동생은 어깨를 떨고 흐느끼며 제게 사죄를 했죠. 형, 정말 미안해. 차라리 날 죽도록 패. 형 손에 맞다 죽는다면 그것까지 나 그냥 다 받아들일게. 나도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알아. 나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나도 어떻게든 내 마음 외면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 마음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내가 제일 아프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한테 난 결국 내 마음을 전부 줄 수밖에 없었어. 뭐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친동생보다도 더 친동생처럼 아껴줬는데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일이 많다고 해도 우리 형제 사이만은 언제까지나 굳건할 거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아내랑 바람이 나? 저는 분한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동석의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동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아내 또한 입술을 꾹 깨물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이미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곳으로 발을 디뎌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제일 사랑했던 너희 두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끔찍한 악몽을 안겨주냐고. 그런 제 모습에 결국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아내마저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제게 자포자기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 오히려 잘 됐어. 나 내 친정집이랑 당신 집,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어떤 벌을 주든 달게 받아들일게.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은 절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거야. 무수한 시간 동안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우린 이미 각오를 끝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놔줘. 난 더 이상 당신 아내로 살 수 없어. 이후 두 사람은 분노하다 못해 망연자실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들처럼 한참을 흐느끼던 전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그 자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벗어났죠. 너희들,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놓아달라고? 그래, 어디 한번 가족들 전부 잃고 딸랑 둘이서 잘 한번 살아봐. 근데 너희 이것만은 알아둬.
너흰 언젠가 꼭 천벌받을 거야. 누구보다 너희를 믿었던 날 배신한 죄, 너희를 사랑한 가족들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죄, 그리고 자식들과 조카들에게도 끔찍한 기억을 안긴 용서받지 못할 죄.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거대한 죄값 말이야. 너흰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거고 평생 이 순간을 돌이키며 후회할 거야. 내가 그렇게 되길 빌며 끝까지 저주할 거니까. 이후 양가는 팔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엄마는 집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던 동석의 가슴을 마구 내리치며 흐느끼시더군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어떻게 우릴 가족으로 받아준 이 집에 대한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어. 네 형이 그동안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넌 이제 죽어서도 가족들 얼굴을 못 볼 거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 그리고 어멈 넌 다시는 내 손주들 얼굴 볼 생각 말거라. 너는 네 아이들에게 치욕스러운 엄마를 만들어버린 죄값을 언젠간 톡톡히 받게 될 거야. 난 평생 너희들을 저주하며 살 거다. 아버지는 묵묵히 눈물을 흘리던 동석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현관으로 마구 밀치셨어요. 그리고 대학생이던 막내는 우는 엄마를 달래다가 화를 참지 못했는지 동석이와 아내의 뺨을 냅다 한 대씩 내려치더군요. 아무리 발정이 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을 건드려? 동생한테 더 얻어터지기 싫으면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희는 평생 수치스럽게 살아. 하늘을 보지 말고 땅만 보면서 버러지처럼 살라고. 그리고 살면서 내 눈에 두 번 다신 뛰지 마. 그땐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이 날아갈 테니까. 그리고 막내는 두 사람을 억지로 집 밖으로 끌어내버렸죠. 아무리 방에 있었다지만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저희 아이들은 그날 밤새도록 우느라 제대로 잠조차 이루지 못했어요. 장인어른은 제게 전화를 해 눈물로 사죄를 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윤서방. 향미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인가. 난 두 번 다신 향미길 내 딸로 여기지 않을 걸세. 이미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선언하곤 머리털을 다 뜯은 후에 집에서 쫓아냈어. 나랑 내 아는 평생 자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네. 저희 부모님이 죄가 없듯 처부모님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장인어른과의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그 사달을 낸 두 장본인은 동석이의 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한 통 남긴 후 야반 도주를 했더라고요. 형,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날 용서하고 받아주지 마. 두 사람은 전화번호까지 바꾼 채 아예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내는 병원도 이미 그만둔 상태였죠. 그때 일로 저희 부모님과 막내뿐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받은 충격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그 어린애들이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두 연놈 덕분에 행복했던 우리 가족은 모두 불행의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후 저는 그들의 근황에 대해 조금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었겠지만 더는 두 사람의 소식을 알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제 인생에서 그 두 사람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두 사람에 대한 기억까지 모조리 끄집어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었죠. 엄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저만 보면 항상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내가 정우 너한테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너무 힘들었던 마음에 저는 아주 잠깐 그놈의 친모인 엄마를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면서도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에 나날이 마음의 병이 커져가던 엄마를 저는 차마 원망하고 미워할 수 없었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돈을 벌었고 아이들 또한 자기 할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자기 엄마에 대한 상처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천천히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연락 두절된 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내와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호적 정리를 했어요. 생소했지만 저같이 배우자가 생사를 알 수 없거나 부정한 짓을 저지른 후 악의적으로 잠적을 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라더군요. 얼굴을 보지 않으면 이혼하기 쉽지 않은 지금 시대에 참 감사한 법이 아닐 수 없었죠. 반면 그날 이후 심각한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얻은 엄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잠적한 지 11년 뒤 엄마는 그만 운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어요. 그 두 연놈이 연락처를 바꾼 탓에 엄마는 끝내 자기 친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하셨죠.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남기시더군요. 정우야,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널 단 한 번도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결국 난 내 다른 자식의 이름으로 너에게 큰 죄를 짓고 말았구나. 그래서 그 벌을 받으라고 하늘에서 날 빨리 부르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 엄마 죄예요? 엄마가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저야말로 절 버리고 간 친모라는 여자보다 엄마를 더 친엄마처럼 믿고 따랐어요. 제 엄마는 세상에 엄마 단 한 명뿐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래도 자식의 죄는 자식을 그렇게 키운 부모의 죄가 맞다. 그러니 정우야, 내가 하늘에 가서도 꼭 그 죄값을 치르고 있으마. 끝까지 너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지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다, 내 아들. 엄마는 끝까지 저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사 같았던 엄마가 그 연놈들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통 터지고 슬펐죠. 저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두 사람에 대한 저주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엄마를 마음의 병에 걸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두 사람에게 반드시 천벌이 내렸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 제 바람이 정말 통했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엔 정말 천벌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걸까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4년 뒤 저희 집엔 상상도 못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잘 있었어? 그 사람은 바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이 들어버린 전 아내였죠. 저는 경악을 하며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탁이 있다며 제발 한 번만 문을 열어달라는 전 아내의 사정에 저는 대체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따 대고 여보야? 역겨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그리고 애들 들어오기 전에 용건만 빨리 말해. 당신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으니까. 자식까지 버리고 떠나더니 15년 만에 왜 찾아왔어? 무슨 대단한 부탁이 있어서. 저는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전 아내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15년 전 저에게 그 끔찍한 일을 들켰을 때도 무릎 꿇지 않던 사람이 대체 무슨 부탁을 하려고 이러나 싶었죠. 그리고 전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동안 제가 품고 살았던 분노를 그만 폭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땐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땐 떠나는 것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버렸으면서 왜 여길 다시 왔냐고? 말 질질 끌 거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 아니야, 말할게.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 아니, 내 남편, 당신 동생 좀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이렇게 싹싹 빌면서 부탁할게. 뭐? 동석이 그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뭐 남편? 내 앞에서 그놈을 남편이라고 말해? 진짜 더럽다 더러워.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여보, 당신 동생 목숨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야. 이대로 두면 당신 동생 정말 죽어. 내 남편 강경화가 너무 심해서 지금 간이식이 아니면 살 방법이 없대. 제발 그 사람한테 간이식 좀 해줘. 뭐라고? 간이식?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전 아내는 자신들이 배신하고 떠난 절 15년 만에 찾아와 지금 그놈을 위해 제 간을 떼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세상에 사람이 안면 몰수를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일로 절 찾아올 생각을 한답니까? 여러분은 저 같은 상황에서 순순히 그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전 절대로 못 그러겠더군요. 야, 너 미쳤냐?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놈한테 미쳤다고 그딴 짓을 하냐? 당신 어떻게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미안해. 근데 정말 달리 방법이 없었어. 내가 오죽하면 당신까지 이렇게 찾아왔겠어. 당신도 알잖아. 장기 이식 한번 받으려면 대기가 엄청난 거. 나도 검사 받아봤는데 난 조건이 안 맞는다고 부적격 판정이 났어. 이대로 그 사람 막연히 대기만 기다리다가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여보, 아니 성현 아빠. 당신은 그 사람이랑 친형제는 아니어도 적어도 혈액형은 같잖아. 그러니까 검사라도 한번 받아만 봐주면 안 될까? 나한텐 이제 그 사람뿐이야. 난 그 사람 없이 못 살아. 전 아내는 제 옷깃을 부여잡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역겨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전 아내의 손길을 팍 뿌리치며 소리쳤죠. 너 정말 염치 없다. 넌 내가 태어나서 본 인간 중에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인간이야. 가, 난 못 줘. 간이 아니라 내 머리카락 한 올도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선 절대로 못 줘.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그놈은 더더욱 내 동생이 아니야. 그냥 너희는 내 인생에 제일 걷어내고 싶은 오물들일 뿐이야. 그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럼 그냥 따라 죽어. 뭐가 문제야? 그놈을 따라가든 또 다른 놈을 만나 붙어먹든 네 인생은 앞으로 너 알아서 하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 여보, 그러면 어머님이나 막내 도련님한테라도 간이식 좀 해달라고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두 사람은 동석 씨랑 피가 섞인 진짜 가족이잖아. 사람 목숨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우리 엄마를 입에 올려? 우리 엄마 버러지 같은 너희들 때문에 병까지 얻어서 돌아가신 지 오래야. 우리 엄만 바로 너희들이 돌아가시게 만든 거라고. 그리고 강우? 너희 강우 눈에 띄면 그땐 강경화 때문이 아니라 강우 손에 맞아 죽을 거야. 어디 자신 있으면 직접 찾아가 봐. 내 말이 거짓말인지. 간이식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아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에요? 간이식이요? 지금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을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요? 그때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친구들을 만난 후 돌아왔는지 집으로 막 들어서더군요. 아들은 현관에서 이미 우리의 대화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죠. 성현아, 잘 지냈어? 엄마야,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전 아내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경멸하면서 살아온지도 모른 채 말이죠. 아들은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전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하더군요. 엄마요? 누가 내 엄마예요? 엄마 좋아하시네. 저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으니까 빨리 꺼지세요. 성현아, 너까지 엄마한테 왜 그래? 누가 뭐래도 난 네 엄마잖아. 엄마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보고 싶었다고요? 아, 그래서 15년 만에 이 집에 찾아온 용건이 고작 그 더러운 놈한테 아빠 간을 떼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낯짝 한번 안 들이밀더니? 난 다 기억해요. 당신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당신들 때문에 할머니가 병들어서 돌아가신 것까지 전부요.
이기적인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고 싶었다고요? 난 당신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발 어디선가 아무도 모르게 확 죽어버려서 우리 앞에 나타난 일 없게 해달라고 하늘에 빈 적은 있었지만요. 성현아,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엄마잖아. 천륜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 성현아, 그러지 말고 너라도 이 엄마 편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제발 이 엄마 얼굴을 봐서 네 아빠 좀 설득해줘. 너도 네 삼촌 좋아했잖아. 안 그래? 삼촌이 지금 간이식이 아니면 가망이 없대. 그렇게 좋아하던 삼촌이 이대로 세상을 떠나도 괜찮겠어? 성현이 넌 착한 애잖니, 어? 전 아내는 이번엔 아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더는 꼴도 보기 싫어서 전 아내를 집 밖으로 쫓아내려는데 아들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이 인간. 아버지, 죄송해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아들의 행동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전 아내의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틀어쥐고는 전 아내를 현관문 밖으로 그대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성현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한 번만 더 엄마라는 소리 입 밖으로 내봐. 그땐 영원히 아무 소리도 못 내게 망가뜨려 줄 테니까. 2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말아요. 난 당신 그 끔찍한 얼굴만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눈이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아들은 그대로 문을 쾅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아들을 저는 말없이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그런 행동까지 했던 아들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을 더욱 보듬어주고 싶었죠. 이후 아내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려대며 절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결국 경찰에 힘을 빌려 전 아내를 쫓아냈어요. 하지만 전 아내는 끈질겼습니다. 며칠 뒤 전 아내는 이번엔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퇴근을 하던 전 그 모습을 보고 기함을 했죠. 그리고 전 아내의 옆에는 병 때문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린 동석이 그놈마저 함께 있더군요. 형. 기가 찼습니다. 두 연놈이 아주 쌍으로 염치라는 건 진즉에 밥 말아먹었나 싶었죠. 그놈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더군요. 형, 이런 일로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엄마 돌아가셨단 이야기 들었어. 난 정말 끔찍한 불효자고 죄인이야. 근데 나도 내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나 때문에 자식도 가족도 전부 포기한 이 사람만 두고 나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그래. 아니면 정말 강호한테만이라도 형이 말 좀 잘해주라. 걔가 형 부탁이라면 혹시 들을지도 모르잖아. 형,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한 번만 살려줘. 세기의 사랑 나셨다 아주. 눈물 없인 보지도 못하겠어. 근데 난 니들이 얼마나 절절하든 간절하든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 난 너희 둘 다 절대로 용서 못해. 예전에 내가 말했지. 너흰 반드시 천벌받을 거라고. 근데 봐, 내 말이 맞았지? 너희 지금 천벌받는 거야. 아주 꼴 좋다. 이제야 15년 전부터 묵은 채증이 내려가겠어. 그리고 동석이 네가 마지막에 나한테 뭘 했어? 너한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널 용서하지도 받아주지도 말라고 했지? 난 마지막 의리로 네가 한 부탁 지켜주는 거야. 네가 뱉은 말이니까 네 스스로를 원망해. 넌 너 때문에 엄마는 돌아가시게 하고 너만 살고 싶냐? 엄마는 마지막까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떠나셨어. 자식의 죄는 부모의 죄라면서 너희들 사랑이 엄마가 자식인 널 사랑한 것보다 크다고 생각해? 아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할 거다.
엄마가 끝내 너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너도 엄마를 불행히 돌아가시게 만든 죄책감을 가지고 쓸쓸히 죽어가길 바란다. 나한텐 그 어떤 눈물도 애원도 안 통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죽어서도 지옥에 가길 빌어줄게. 잘 가라. 여보, 당신 동생 진짜 저렇게 가게 내버려 둘 거야? 성현 아빠.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던 동석이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저를 불러대던 전 아내를 뒤로하고 저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전 아내는 몰라도 동석이 그놈은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이후 그들은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저는 아들과 상의한 후 전 아내가 왔었다는 일은 딸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겨우 덮어놓은 어릴 적 딸의 마음의 상처를 쑤셔놓는 꼴이 될까봐 말이죠. 그리고 이번 추석에 전 조용히 막내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막내는 무릎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분통 터져 하더군요. 뭐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있어? 간이식을 형한테 해달라고 했다고? 형이 아니면 나라도 설득해달라고 하면서? 진짜 미친 것들 아니야? 차라리 나한테 데려오지. 아주 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내가 곤죽을 내줬을 텐데. 그놈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도 싸. 잘 쫓아냈어, 형. 그래도 그런 말 입에 담지 말거라, 강우야. 너도 이제 자식 있는 부모인데 함부로 그런 말을 입에 담으면 그 죄가 자식에게 갈지도 모른다. 아무튼 고생 많았구나, 정우야. 에휴, 동석이 그 못난 놈 필시 천벌을 받은 게지. 아버지는 그런 막내를 타이르며 한탄하셨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전 죽을 때까지 두 인간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백방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기적적으로 그놈이 간 공여를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적어도 저는 스스로 절대 그들을 도와줄 생각이 없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그 대가 또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치러내길 바랄 뿐이죠. 저는 사연튜브뿐 아니라 여러 사연 채널을 통해 사연들을 즐겨 들었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제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더군요. 정말로 가슴이 답답했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였던지라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겐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라도 사연을 보내볼까 싶어 술 한잔하며 사연을 적기 시작했다가 며칠이 걸린 끝에 이렇게 사연을 완성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어보니 속이 한결 후련하네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의 암덩어리였던 두 사람을 애써 잊으려 노력하며 제 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엔 이렇게 끔찍한 일도 상종 못할 인간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부디 여러분의 삶엔 이런 일도 이런 인간들도 영원히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